우리가 그 소유라고 할 적에요. 소유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단독 소유가 있고요. 공동 소유에는 우리 법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 많이 알고 계시는 그 공유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합유라고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 교회 재산 같이 비법인 사단의 재산을 지칭할 때 우리가 총유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고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총유에 대해서만, 공동 소유에 대해서 공부를 한 30분 하고, 여러 선생님들이 또 질문 주신 게 있어서 그걸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시간을 짜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띄워드리는 거, 법은 삼수변에 갈것자, 이 물이 떠난 사막이 아니고 물이 합해진 생명과 소생하는 그런 법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거는 제가 강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주제로 큰 장이 있습니다. 3장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그 공동소유라고 하는 또 그 3절에 공동소유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공동소유에는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공유, 합유, 총유. 총유는 저한테 들어봐서 아실 거고요. 공유는 많이 아실 건데 합유라고 하는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유라고 할 때요, 우리 민법은 262조에 물건의 공유해서 수인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소유로 된 때, 물건이 이제 그 어떤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소유로 된 때는 공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랬는데요. 우리 법전에서 이 추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이게 센 용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히 뭐 추측한다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고요. 이 법전의 추정이라고 하는 게 돼 있으면 이거를 번복하려면 무지무지 힘이 듭니다. 그런데요. 일단 우리가 그 공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많이 뭐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을 건물을 하나 사는데 뭐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서로 돈을 모아서 지분을 계약을 한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공유를 할 적에 그냥 공유 재산으로만 되면은 균등한 거.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사면은 2분의 1씩인 걸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분이 서로 다르다. 어떤 사람은 40%, 어떤 사람은 60%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다 표시를 하게 되죠. 등기부상.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공유로 된 물건은요. 공유재산에서 우리가 또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뭐죠? 그 상속재산은 또 공유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부부재산인데 이게 누구 건지 이름이 안 적혀 있는 재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남편 이름으로 돼 있다 혹은 아내 이름으로 돼 있다. 혹은 뭐 공동소유도 될 수 있는데 그거 외에 집안에 있는 물건들 예컨대 뭐 테레비, 냉장고 뭐 이런 거 세탁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름이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균등한 지분의 부부의 지분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유재산은 일단 물건의 지분에 의해서 지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민법 263조에서는 이 공유재산의 공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있고요. 공유물을 사용수익에 관한 것도 전체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자는 이게 공동 지분으로 돼 있을 때 상대방의 동의를 그러니까 공유자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 임의적으로 이 지분을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팔 수도 있고 뭐 이걸 갖고 근저당을 잡혀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의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물 그러니까 내 것만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고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한다니까 사실은 지분은 전체에 대한 지분이지 지분은 경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긴 하지만은 그랬을 때 예컨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공유 지분을 가진 건물을 뭐 임대를 했다. 그러면 뭐 공유 그 지분별로 임대 수익을 나눈다든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민법은요. 264조에 공유물의 처분 변경 그랬어요. 아까 공유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처분할 수 있지만
그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지분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공유물의 경우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물은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같은 게 이제 뭐 많이 나타나는 게 상속재산, 상속재산 그 청구 상속재산을 나눌 적에 서로 뭐 법정 상속이 아닌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해서 나눠지고요. 또 그 다음에 뭐 흔히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부부 공동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이혼하고 할 적에 재산 분할을 하잖아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공유물 분할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유자는 상대방 그 지분권자에게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합유라고 하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용어는 처음 들어보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우리 민법 271조에서는요. 물건의 합유 그랬는데요. 이 물건의 합유는 조합 재산을 다룰 적에 쓰는 용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나 또는 계약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수인이 조합체로 물건을 소유할 때는 합유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그랬는데요. 이 미치는데 이것이 이제 공유하고 이제 다른 점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민법 272조에서는 합유물의 처분 그리고 변경과 보존에 있어서 합유물을 처분 변경할 때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네. 이거는 이제 아까 그 공유물하고 같은 거죠. 그러나 보존 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합유도 이게 지분이 있는데 우리가 조합원은 그 조합 그 뭐라 그래요? 뭐 각 부자가 있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자기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합유물은 이 어떠한 그 목적, 조합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사람이 함부로 처분을 못해요. 그 지분까지도. 네. 아까 공유물 자체는 어떤 한 사람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지만 공유물 지분은 처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도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 합유물에 대한 내 지분을 처분할 때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유물하고 달리 합유물은 분할도 청구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예, 오늘의 할 거 중요한 게 이제 총유죠. 총유 보겠습니다. 민법 275조에서는 물건의 총유라 그래서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의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법인인 경우가 아니라면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재산은 총유로 한다. 여러 번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총유에 관해서도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음 규정에 의한다 그랬는데요. 이 총유물의 관리 처분 그리고 수익, 사용, 수익 이거에 관한 겁니다.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항상 사원총회 의 결의에 의한다. 우리 교회 같으면 공동의회죠. 공동의회, 그러니까 전 교인의 그러니까 교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죠. 교인의 자격을 가진 전체 총회의 그 결의에 의해서만 공유물의 관리 처분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귀하게 쫓아서 그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정관에 이 총유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수익할 수 있는가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총유물에 관한 권리 의무의 특상 그랬습니다. 총유물에 관해서는요, 사원의 권리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마찬가지로 그 권리 의무가 취득되거나 상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교인이 교인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당연히 총유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 거고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이 총유물에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도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제일 크게 보자면 그 공유물은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자체는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거. 총유물은 아까 합유는 지분도 처분할 수가 없다. 전체 동의가 아니면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리의 총유물도 마찬가지로 관리 처분이나 이것은 사원총회에 의하고 그 사용 수익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서 해야 된다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총회에 관한 사례 보겠습니다. B교회는 교인들이 공유하고 있던 종교부지 588제곱미터를 매수해서 B교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B교회와 인접한 곳에 사는 A가 태풍 매미로 유실된 흙담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A의 수십 년간 점유해온 토지 일부가 B 명의로, 그러니까 B 교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A는 즉시 이 B 교회의 그 담임 목사인 C 목사와 D 장로를 찾아가서 내 소유의 일부 토지를 B 교회에게 넘겨줄 테니 B는 A에게 A가 유실된 건물을 재건축하는 데 필요한 갑토지를 이전해주는 방법으로 토지 경계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내가 사용하고 있는 땅이 교회에 이제 교회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거를 이제 경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때 이 B교회에서는요. 그 C 목사님이 그 당회의 결의를 거쳐서 A가 작성한 매도인 B교회는 매수인 A에게 갑토지를 22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한다 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B 교회의 도장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D 장로님의 도장을 이제 날인해 드린 거죠. 그러고 났는데 A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매매 계약은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은 서로 체결이 됐으니까 이거를 이제 분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C 목사님으로부터 분할 신청서에 B 교회 도장을 날인받아서 시청에 제출을 해서 토지가 분할까지 됐어요. 됐는데 문제는요. 그러고 나서 B교회가 이 교인들에게 이 매매계약 승인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총회를 열었습니다. 공동회의를 연 거죠. 근데 이 총회를 개최했는데 뜻밖에도 교인 58명 중 37명이 참석해서 그중에 찬성은 7명뿐이 안 하고 반대가 25명, 기권이 5명으로 이 승인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B교회에서는 이거 총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A는 얼마나 황당해요. 목사님이 그 교회 대표님이고 그 교회에 또 한 주축을 이루는 D 장로님이 도장까지 날인해주고 더군다나 분할 신청서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B교회 도장을 받아서 이미 또 토지까지 분할이 됐는데 이게 무효다라고 하니까 A가 너무 황당해서 이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이건 유효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A가 먼저 주장하는 것은요. A는 대표자인 C 목사가 분할 동의서에 이미 날인을 했고 B 교회의 당회원들인 D 장로 등이 당회 결의를 거쳐서 당회 회의록까지 작성했고 또 B의 당회는 대한유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제6장 제6조 9장 제6조에 기재된 당회는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도한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이 그 당회에서 B 교회의 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B교회는 A에게 이 당의 결의에 따라서 체결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A의 주장 중에. 두 번째 주장은 설사 그 B교회의 총회 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C 목사는 B교회의 목사로 대외적으로는 지금 입장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씩 멈춥니다. B교회의 목사로 대외적으로는 B교회를 대표 내지는 대리할 권한이 있고 당의 결의까지 이게 맞춰졌다면 이것은 A는 C 목사가 B교회의 총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 권한까지 위임받는 것으로 믿는데 자기는 과실이 없다. A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보겠죠. 그래서 B교회는 민법 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에 따라서 A한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고 이제 두 번째 주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장은요. B교회가 당의 결의까지 거쳤는데도 단지 총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 주장을 하는 건 이거는 신의칙 위반이다. 어떻게 대표 목사님이 서명을 하고 장로님이 서명을 하고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함부로 무효 주장을 하냐? 이건 권리남용이다. 이러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09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교회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요.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서 교인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이 총유에 속한다. 그런데 이 총유 재산의 처분은 아까 우리 앞에서 그 민법상 총유 보셨죠? 총유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된다. 이건 아주 확고한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 볼 때 이제 법인이 아니니까요. 법인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으로 본다면 교회 재산 처분에 대해서 B교회의 정관이나 규약이 따로 없고 B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의 헌법이 이 B교회 교인 총회 결의를 대신한다고도 볼 수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A가 그 표현 대리를 주장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자와 표현 대리에서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해서 교인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는 이것을 대표해서 행할 권한이 없다. 나아가서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 행위는 이거는 민법 126조의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 표현 대리는 뭐냐면요. 그 대리권을 갖지 않은 자가 무권 대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무권 대리를 했는데 그 대리권을 안 가진 사람이 마치 가진 듯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무권 대리인인데 그 본인 당사자가 무슨 뭐 자기의 위임장을 준 거를 갖고 있다든가 무슨 그 행위를 법률 행위를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이 사람이 뭐 인감도장도 갖고 있고 뭣도 갖고 있고 다 있다. 인감증명서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무권 대리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본인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한 이것은 표현 대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 그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 교인 총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이것은 그 대표자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대표해서 행할 권한이 없다. 법원에서는 이렇게 본 겁니다. 다음에 이제 신의축 위반에 관한 건데요. B교회가 교인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걸 이유로 당의 결의를 거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뭐 신의성실 위반이라든가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저기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민법 126조에서는요.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게 대리권이나 대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뭐 위임장을 갖고 있다든가 혹은 뭐 인감증명을 갖고 있다든가 인감도장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외관이 발생해 그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봤을 때 그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표현 대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예, 오늘 비법인 사단인 우리 교회의 재산에 관해서 총유다라고 하는 거 설명드렸고 그 사례에 관한 거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잠깐 공유를 중지하고요. 오늘 질문을 사전에 좀 주십사 했더니 많은 선생님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선 먼저 질문 주신 거를 20분 안에 다 해결이 되면 제가 추가로 또 질문을 받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신 질문만 갖고도 시간이 되면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우선 저기 새로 들어오신 분 인사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홍영기 선생님은 아까 들어오셨다가 잠깐 나가셨다 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문혜경 선생님은 비디오를 꺼놓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하루대에 계신 새로 오신 분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요셉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그 질문을 한 서너 분이 주셨는데요. 그거를 제가 일단은 좀 정리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유 화면에 띄우면서 좀 보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이렇게 안 올라갈까요? 화면 공유가 이게 안 올라가네요. 안 보이시죠? 보입니다. 보입니다. 한글. 보여요? 보입니다. 2-3 보입니다. 예, 보이네요. 네. 첫 번째 질문 주신 거요. 감리교 재판 절차에서 고소나 고발이 있는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소송비인 기탁금을 내야 재판을 시작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또 이거 찾아보느라고 또 감리교 그 교리 장정까지 들어가서 한번 좀 봤습니다. 그 7편에 교리 장정해 보니까 재판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이 재판의 대상자는 뭐 교회 재판의 대상자는 모든 교인과 교역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신급에 가서 쭉 있고요. 신급은 뭐 이건 다 아시겠죠? 재판은 2심제로 돼 있고 신급은 다음 각항과 같다 그래서 교회 임원 또는 교인에 대한 재판은 1심은 구역회 재판위원회에서 하고 2심은 지방의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기탁금 아까 저 질문 주신 걸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여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409번의 구조 고소 고발 이거 혹시 이거 저기 어떻게 읽어요? 1409를 이거를 1409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으로 읽어요? 단. 단. 네. 1409단 제9조 이렇게 읽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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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9단 제9조의 고소 고발에 보니까요. 그 사항에 고소인 고발인은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거 의무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소하거나 고발한 사람이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민사소송법도 똑같습니다. 민사소송법도요. 그 인지 때 성달료 안 내면 재판 안 해줘요. 아무리 억울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기탁금의 규정을 둔 것은 그런 취지에서 둔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일반 민사소송법도 만약에 이제 소송을 해서 만약에 피고가 패소를 했다. 그러면 소송 비용을 피고가 물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원고가 패소를 했다. 그럼 원고가 소송 비용을 물게 해요.
그런데 우리 이 교회법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만 고소인이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되 이를 3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회원권을 상실한다고 해서 이 고소인 고발인은 기탁금을 꼭 납부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선납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고소인이 승소하면 아마도 그 비용을 고소인에게 지불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5항에 보니까요. 고소가 합의에 따라 취하되었을 경우에 쌍방이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 고발의 경우도 이도 준용한다. 돼 있어서 이 그 비용에 관한 게 이 규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다만 문제는 이제 두 번째 그 소송 비용을 그럼 어떻게 정해야 되냐 이런 건데요. 그 질문 주신 선생님 말씀으로는 교단의 내부 규정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랬었는데 아마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소송 비용을 막 이렇게 뭐죠? 임의로 그냥 막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법원도 이렇게 우리 그 사회법에서도 법원에서 교단의 그 교단이 아니죠. 그 소송 비용에 관한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교단 내부 규정이 있는지를 좀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 제 생각에 없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간의 관행에 따른 합리적 비용을 기탁하라 하고 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에 이런 경우에 교회에서 고소를 하면서 소송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재판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또 주셨어요. 재판이 성립이 안 된다기보다는 재판을 열 수가 없는 거죠. 그 기탁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소송비를 내야 재판이 성립된다면 소송비는 얼마나 기탁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단의 내부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좀 확인을 해보시고 네, 그게 없다면 그동안 어떻게 관행적으로 처리했는지 하는 것을 보시고 그 비용을 기탁하도록 그렇게 고소인에게 명하고 만약에 피교소인이 졌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받아서 또 이쪽에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기 질문이 네, 이 소송비 이제 우리 교단의 관행이 네, 그 총회 같은 경우에서는 네, 아마 그 저기 500만 원으로 네, 일단 그 소송을 이렇게 소송비를 기탁하고 진행을 하고 네, 뭐 비용이 더 들면 또 더 내고 아마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연회도 거기에 준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뭐 지방이나 각 이제 우리는 총회가 있고 그 연회가 있고 지방회가 있고 구역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교회가. 그래서 이제 연회까지는 그 총회의 어떤 그런 규정에 준하는 것 같고 지방회에서는 이제 지방 내의 실행부 위원회에서 네, 총회나 교단의 어떤 이제 저기 그 연회에 준해 가지고 지방 내에서 이제 우리가 임의로 정했어요. 네, 350만 원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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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는 이제 35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 가지고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이제 교회 안에 거는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네. 교회 안에는 이제 정해져 있지 않는데 그럼 그것을 정할 때 교회 내에 어떤 그런 실행부위원회에서 이걸 임의대로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얼마를 정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게 좀 어떤 그 뭐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뭐 500이고 지방이 350이고 그러면 교회는 또 뭐 100만 원 갖고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지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규정이 딱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 사회법처럼 규정이 돼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없는 경우에는 막연히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금액이 낮춰져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 이 그 소송 비용이라고 하는 게 이 재판에 관여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뭐 거마비 이런 걸로 나가는 그런 비용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거기에 합리적으로 받으면 되질 것 같은데요. 네. 네네. 우리 이거는 마치 저기 그 우리 가정주부들이 소금 얼마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네. 한 줌 이런 거 똑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주신 게 있습니다. 정관과 내규의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셨는데요. 사실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관이 됐든 내규가 됐든 그러나 우리가 우리 그 법질서를 보면
우리 법의 제일 센 법이 헌법이잖아요. 그리고 헌법의 위임을 받아서 법률이 있고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조례가 있고 조례의 위임을 받아서 또 규칙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내규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조직 내에서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율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정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요건만 다 갖추고 있다면 내규라고 해서 정관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적용상 차이는 없을 것 같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그 안에 수록된 내용이 정관에 수록되지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네. 그 변호사님 이제 그 정관과 이제 내규 차이점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거는 네. 되게 이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좀 포괄적으로 딱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내규는 좀 더 그 정관 안에 준하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더 상세하게 이렇게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게 이제 내규로 많이 규약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직에 따라서 다 그게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정관을 우리가 법률로 보자면 네. 법률의 위임을 받은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게 이제 내규거든요. 실행을 하기 위한, 그렇죠? 네. 그걸 정관에 다 실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할 때가 어떻게 하나. 예를 들어서 뭐 예컨대 정관에 공동회의는 뭐 7일 전에 그것을 뭐 이렇게 공동회의를 개최하려면 7일 전에 이것을 뭐 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내규에는 그럼 그 고지의 방법은 어떻게 하냐?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주보에만 실으면 되냐? 뭐 전화로도 되냐? 문자로도 되냐? 이런 것도 내규에 실어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근데 정관도 없고 내규를 규율하는 상위법이 없다라고 하면 내규가 또 일응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네. 그다음 소집 절차에 대해서도 또 질문을 주셨어요. 이 소집 절차는요. 회의 2주 전에 지면으로 공고한다고 했을 때 2주라고 하는 기간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는 대개 주보를 통해서 소집 공고를 하는데 감리교법 교리와 장정에 당회일자는 적어도 2주일 이전에 지면으로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주라고 하는 기간의 시작이 7일에 공고했으면 7일부터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8일부터 시작되는 건지 제가 뭐 교회법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까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이제 그 민법에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교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아마도 민법의 기간 규정을 아마 적용을 받을 겁니다. 제가 민법 제6장 기간에 관한 거 기왕에 뭐 설명드리는 거니까 요거를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민법 6장에는 기간의 장을 둬서요. 155조에는 본장의 적용 범위, 그래서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6조에는 기간의 기산점 그래갖고요. 기간을 예를 들어 기간을 월, 연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시, 분, 초 이렇게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이렇게 작은 단위로 정했을 때는 그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57조에서는요. 그렇게 시분초가 아니고 기간을 주라든가 일일이라든가 주라든가 월 또는 연으로 정할 때는 기일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7일 공고했으면 7일부터 시작되는 건지 8일부터 시작되는지 그거는 7일은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서 산입이 안 되거든요. 그럼 8일부터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정 0시로부터 시작되는 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랬습니다. 그건 또 무슨 취지겠어요? 오전 0시부터 시작되면 그날 하루가 온전히 24시간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때는 초일이 산입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의 만료점이 있습니다. 159조인데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는 기간의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그러면 2023년까지다 라고 했을 때 그럼 2023년 몇 월까지냐 이런 게 애매할 때 그때는 2023년 12월 31일 그 기간의 말일 종료가 그때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뭐 2021년 5월까지다 라고 하면 그럼 5월 며칠까지 만료점이 없다 라고 했을 때는 5월 말일인
5월 말일이 31일까지 있겠죠? 5월 31일이 종료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아까 이 질문이 공고에 관한 거는요. 우리가 계산을요. 역에 의한 계산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요. 그 기간을 주, 월, 연 이렇게 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2주간이다라고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2주 후, 오늘이 3월 오늘이 9일이잖아요. 그럼 2주면은 23일이 이제 우리가 뭐 당회나 총회를 개최한다. 라고 하면은 거꾸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23일 날 열었을 때 역으로 22, 21, 20 이렇게 가갖고 7일이나 14일이 언제 끝나냐. 그걸 봐갖고 역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보실 것은 초일 불산입,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역으로 계산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일주, 월, 연으로 정했을 때 기간 말일은 그 기간이 끝나는 때로 한다 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사망 160조 사망 한번 좀 볼게요.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 월에 해당 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이 기간이 만료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요. 2월 같은 경우에는 28일까지 있는 날이 있고 30일까지 있는 날이 29일까지 있는 날이 있잖아요. 해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8일까지뿐이 없는데 기간을 2월 29일까지로 이렇게 정해놨다. 그러면 이건 없는 거라 이게 무효냐? 그게 아니고 그렇게 없을 때는 그 월의 말일, 그러니까 2월 28일이 끝이다 하면 2월 28일에 그 기간이 만료하는 걸로 본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좀 신경 써서 보세요. 공휴일 등과 같이 기간의 만료점입니다. 그 기간의 말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3월 1일까지 내라. 근데 3월 1일이 공휴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다음 날까지 이게 다음 날까지 내도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에 해당한다 하면은 그 기간은 그 2일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만료된다. 근데 월요일이 또 공휴일이다. 이번 금년 3월 1일처럼 그러면 어떻게 3월 2일 날이 만료된다. 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 소집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 통보를 며칠 이전에 해야 된다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일주일 이전에는 도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상관없는지 궁금하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사실 그 규정이 없으면 애매하지만 통상은 보통 일주일 정도 우리 법원에서도 일주일 정도 전에는 도착하게 그래야 그 준비를 하거나 할 수 있죠. 막 하루 전날 연락을 하거나 하루 전날 오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문서를 우편으로 보내냐 아니면 문자로 하는 것도 문제가 없냐 이런 질문이신데요. 실제로는 이게 되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문자는 안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편도 사실 안 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예컨대 아주 중요한 거는 다 우리가 등기 같은 걸로 이런 걸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의 그 정관 같은 거를 정하고 정관의 이런 이 발송 방법을 무슨 규칙이나 이런 걸로 정할 때는 이런 걸 꼭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편으로도 할 수 있고 문자로도 할 수 있고 뭐 메일로도 할 수 있고 뭐 요즘은 이제 개인 톡 같은 것들도 하잖아요. 그런 걸로 하는 것도 송달로 본다. 이런 규정이 주어져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갖고 염려할 필요가 없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그 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송달은요, 이 도달주의라 그래서요, 항상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소집 통보를 하는 것도 의사표시잖아요. 그거는 그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아까 그 7일이라고 하는 것도 그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이 7일 전이어야 되지, 회의 7일 전이어야 되지, 내가 발송한 때가 7일 전에 난 발송했어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7일의 규정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이 상실됐다고 해서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고요. 예. 그
그다음에 오늘 배운 총유에 관한 질문도 또 주셨어요. 이 교회 재산이 총유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저희 지방에 어떤 교회가 사택 건축을 하려고 교회에 대지가 없어서 먼저 지목인 전을 대지로 바꾸려고 형질 변경을 신청했는데 해당 관청에서는 세금 체납의 이유로 허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세금 체납은 건축을 하려고 신청한 교회가 아닌 다른 연회, 다른 지방의 몇 교회가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감리교회 모든 교회 부동산은 감리교회 재단 법인으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개교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구역회를 통해서 결의해서 재단 이사회 승인 후 매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관청에서 하나의 명의로 된 재단에 소속된 부동산이라고 하면서 허가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총유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것도 지난 시간에 아마 강의를 한 사례에서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사례는 교회 건축하면서 건축 하던 건설사가 부도가 나갖고 교회가 그걸 인수받아갖고 하는데 그 세무서에서는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 보면서 이게 또 재산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재단의 규정을 준용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원심에서는 그 세무서장 이야기를 들어줬는데 주장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어떻게 하나의 재산이 교인 총유도 되고 재단법인의 재단 것도 되냐. 이 재단 법인은 법인이기 때문에 재단 단독의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총유의 규정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세무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세무서장까지 지낸 분에게 도대체 이런 경우에 우리 세무서에서는 왜 이런 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더니요. 이건 형질 변경 신청은 이제 구청에 하신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세무서에서는 이 교회 재단법인 단독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뭐 지방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게 다 재산들이 이 하나로 모여져 있다면 이것을 이제 하나로 보는 거죠. 마치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회사로 치면 본점 지점 같은 이런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세무서에서는. 그런데 이 관청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여유가 있나 봐요. 이렇게 세무서처럼 이렇게 뭐 본점 지점의 개념으로 지점에서 세금 체납을 했으면 본점에서 다 책임을 져라 이러는 게 아니고 해당 구청에서는 조금 그거에 대해 타협의 여지가 있으니까 우선 이런 경우에는 그 관청에 가서 도대체 어떤 어떤 교회에서 지교회에서 세금을 안 내서 여기에 이게 압류가 돼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뭐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의논을 해야지 된다고까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 세무서장님하고 그 다음에 또 세무서장 출신의 세무사님하고 이 해당 관청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대요. 일단은 이제 이 지교의 재산이 전부 재단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단의 재산, 재단의 단독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게 지교회의 총유 개념이 여기에는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이건 법률상.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른 교회의 체납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형질 변경도 못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해당 관청과 가서 한번 좀 협의를 좀 해보라고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예, 오늘 질문 주신 거는 제가 거의 된 것 같습니다. 네, 화면 공유를 제가 풀고요. 네, 그 사이에 또 들어오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준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하실 일 다 하시고 오셨나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지금 2분 남았는데 혹시 이거 푸시고요. 음소거 좀 푸시고 혹시 오늘 미리 질문 안 주신 분들 중에서 오늘 들은 강의나 혹은 뭐 이렇게 좀 질문 주실 거 있으면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정관을 네. 가지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동의회를 통해서 채택이 되고 뭐 이래야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 아닌가요?
원칙은 그렇죠. 네.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모범 표준 정관을 받아가지고 교회 이름을 바꿔가지고 의회를 통해서 당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네. 교인들이 해야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교회 예를 들어서 뭐 없을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뭐 우리가 그 위에 거를 받아다가 쓸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 교회 우리 지교회에 맞게 그걸 활용을 하려면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왜냐면은 그 교인들이 자기가 모르는 내용의 것으로 자기가 무슨 제안을 받는다거나 이러면 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대신에 이제 일단은 정해진 정관은 그 당시에 그 정관을 우리가 정관이 성립되고 발효됐을 때 있었던 교인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오는 교인은 당연히 거기에 적용을 받는 거고요. 예, 김재현 선생님. 네, 교단 규정이 네. 교단 자체는 그러면 개교회를 사단법인으로 비법인 사단법인으로 본다면 교단은 비법인 사단법인의 연합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해 개교회를 주세요. 네. 그래서 교단을 비법인 사단의 연합으로 본다면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단 규정과 예. 교단 규정과 개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관이 서로 배치된다면, 상치된다면 예. 그때는 교단 규정으로 개교회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내용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데 재산에 관한 부분이거나 네네. 할 경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강의 시간인가 그거 있었죠.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이제 재산을 자기가 다 통제를 하겠다. 그래서 지교의 재산을 교단만 임의대로 처분하는 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네네. 그런데 예컨대 감리교회에서는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으면 네. 그걸 가지고 회원권을 중지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과연 그게 적법한 것인지 오히려 그것이 불법이거나 오류는 아닌지.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교회 자체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강행 규정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런 걸 갖고 어느 교회에서 그거를 이슈를 삼아서 네. 정말 뭐 소송을 한다. 예컨대 그러니까 교단을 상대로 그 결과는 지금 나와 있는 판례로는 지교회가 이길 것 같긴 해요. 그때 험난하겠죠. 마지막 한 가지만. 네. 신급에 대하여서 우리 그 교회는 교단 법에 의하면 신급이 대교의 신급이 다르고 지방의 신급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감독이나 감리사 신급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신급 적용을 재판부가 임의적으로 했을 경우에 예컨대 목사에 대한 신급을 연회에서부터 초심을 1심을 하고 총회 2심을 간다거나 또는 당연하게 지방에서 해야 될 것들을 무시하고 연회 재판부로 갔을 경우에 그 위에 상급심으로 갔을 경우에 신급 위반이 됐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재심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 교회법 내에서 질문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사회법에 관한 질문을 주신 건가요? 사회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법은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재판부가 제대로 구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깨져요.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면은 당연하게 신급 위반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럼요. 그거는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교회법 내에서 되는 문제들은 실제로 그런데 이제 교회법이 또 보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교류와 장정 그 보니까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빈대가 많아요. 적용하기엔. 그래서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그 문제가 돼서 법원에까지 올라간다면 좀 깨질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신급 위반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신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에서는 그 교인들과 그 임직원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네.
교회 더군다나 이 헌법에 돼 있는 거잖아요. 교류와 정관 같은 거. 네. 교리와 장정에도 신급이 있는데 네. 그 신급을 총회가 위반했단 말이에요. 총회 재판부가. 그러면 그건 무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심을 우리가 청구했는데 재심이 안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사회법으로 나오셔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재심이 네. 안 받아들여진 이유가 신급이라는 것은 재심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거기 담당 변호사가. 교회 자체 내에서 그거를 이제 앉아서 그러는데 신급 위반은 굉장히 중요한 위반 사항이거든요. 예, 예. 시간이 거의 다 된 관계로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환영해 인사 한번 좀 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로 그 녹화는 했으니까요. 못 들은 분들은 올려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 김재현 선생님이 주신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깨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좀 힘드시죠. 네. 그런 것은 좀 디테일한 것은 따로 저한테 문자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같이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